GMOTV 박종훈입니다. 유전자를 변형해 작물 품종을 바꿔놓은 GMO 기술이 이제는 세포 자체를 미니 공장으로 삼아서 항체 치료제와 맞춤형 백신을 찍어내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핵심 공정으로 진화했습니다. 한마디로 농장의 토양에서 실험실 배양기로 무대를 옮겨간 겁니다. 이 흥미로운 고차점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생명공학 고전 읽기 코너답게 책 한 권을 소개해야 하는데 사실 이 책이 고전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를 좀 내서 곧바로 미래의 고전 코너로 아마 승격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내부의 첩보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강하나 작가의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자, 고전 작가로 등극할 예정인 저자 본인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강하나 작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옛날에 증권사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네. 지금은 유튜브 원리버를 운영 중이고 음.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쓴 저자 강하나입니다. 예.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제약바이오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하루 만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루 만에 이해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이제 이메일도 받고 예. 막 주위 평들을 듣는데 예. 하루 만에 이해하시는 분들, 하루 만에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중을 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막 1시간만 읽고 이제 딴짓하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예. 진짜 계속 집중을 해서 한 8시간, 9시간 읽으면 예.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 예. 보통은 한 1, 2주 걸쳐서 많이들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이 책에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라는 산업을 예.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책에 많이 있고 예. 오늘 우리가 대화를 나눌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관련해서 먼저 좀 산업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네. 지금 한국도 제약바이오 하면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네. 많은 기대감이 있으시고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무대에서는 좀 후발주자다 이러한 평가가 네.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점이 도대체 좀 부족한 건지 네.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예. 글로벌 임상이나 음. 글로벌 승인을 받은 의약품이 예. 너무 적다라는 아.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개수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예. 몇백 개에서 몇천 개까지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선진 국가라고밖에 할 수 없고 글로벌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개수도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네. 더불어서 이제 신약 쪽에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죠. 글로벌 매출이 1조 원 이상 도달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제 그 의약품들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도달을 아직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직 한국은 기술 이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예. 자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FDA 승인이 되는 의약품 좀 적고 네. 글로벌 비해서 좀 낮은 자체가 약간 환경적으로 그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그쵸. 게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FDA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의약품 시장이 예. 이제 제일 크기 때문에 예. 미국 기업들은 당연히 좀 더 수혜를 받겠죠. 승인을 잘 안 해주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것보다는 예. 자기네들끼리 FDA가 어떤 프로토콜 좋아하고 어떤 임상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다 인식이 잘 되어 있고 그들이 이미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의약품 승인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나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작점이 조금 달랐던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데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조금 성장을 했고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좀 늦었다. 시작이 조금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많이 만든 글로벌 빅파마들은 돈이 쌓였기 때문에 예. 연구개발 비용 투자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만약에 매출이 100조 원이에요. 예. 그 중에서 한 최소 30% 정도는 연구개발 비용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사실 30조 어마어마한 원인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약에 1조 원을 번다고 해도 보통 15%에서 20% 정도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1조 원에 뭐 1,500억, 2,000억 그렇죠. 원 하면 이제 금액 예. 차이가 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너무 적은 거예요. 매출액 예. 대비의 연구개발 비용 투자 금액이.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신약 개발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 아웃풋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FDA 노하우, 그럼 예. 프로토콜, 레퍼런스 거기에다가 글로벌 인재가 우리나라는 좀 적다. 요즘 막 외국으로 많이 인재도 가잖아요. 인재도? 그렇죠. 어찌됐든 BD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도 적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임상 진전을 하기 위한 그런 임상 설계를 해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적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국내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기술 수출,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요 기술을 만들어 놓고 요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에게 팔거나 네. 요게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일단 예. 직접 하면은 예.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텍들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통해서 리스크를 조금 낮추는 거죠. 리스크를 조금 낮추고 조금 더 빠르게 우리보다 임상 진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 기업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남의 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비용도 좀 적어요.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이. 예. 그래서 그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장에 보여주는 걸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기대감 혹은 라이선스 계약을 하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작가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정말 이게 뭐 비용적인 측면도 좀 있고 네. 기술 수출에만 집중하다 보면 네. 우리는 언제 클 수 있나? 네. 이게 계속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산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긴 했어요. 왜냐면 빅파마들은 너무너무 다 부자니까. 예. 그들을 사실 뭐 이길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거의 없어요. 그쵸. 지금 그들이 벌고 있는 게 예. 매출 기준으로만 해도 막 100조 원 이상 버는 기업들도 많고 뭐 시가총액도 다르지만 이미 약 하나가 많게는 이제 40조 원까지 버는 상황에 예. 그걸 뭐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예.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해서 해서 그걸로 지속적인 마일스톤, 지속적으로 그 의약품들이 상용화돼서 그 다음에 로열티, 특정 매출의 특정 퍼센티지를 받게 된다면 그걸 넘어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걸로 우리는 이제 자체 신약 개발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과 자체 신약 개발을 같이 병행하는 게 결국에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혹은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뭐 대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미국에 원래는 옛날에는 대신 팔아주는 파트너사를 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을 많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도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긴 하지만 원래는 파트너사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를 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진율을 조금씩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직접 판매를 통해서 영업망을 구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한 3년, 4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많은 분들께서 물론 지금 저희 GMO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의 상품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하나의 후보 물질인 거죠. 후보 물질들. 이게 뭐 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중 하나. 물질 중 하나.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업의 어떤 가치가 좀 높아지나요?
또 그건 아닌 게요. 예. 이게 물질마다 플랫폼이라고 하죠. 예. 거기에 접목시킨 플랫폼이 한 가지면은 예. 그 플랫폼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뇌혈관 장벽이 되게 두꺼운데 그걸 열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다라고 예. 한다면 그 플랫폼에다가 뭐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뭐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타겟의 물질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뭐 파킨슨을 치료할 수 있는 파킨슨 타겟의 물질을 붙이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하나의 플랫폼에 다른 뭐 그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걸 이제 바꿔 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뭐 몇백 개라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물질마다 다 임상이 들어가고 임상 비용을 써야 되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인력도 더 필요하니까 파이프라인이 무조건 많다고 뭐 이거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파이프라인마다 임상이 얼마나 진전이 됐고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타겟으로 하는 물질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미국과 뭐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그래도 한국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우리만이 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다. 네.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특허가 좀 많다. 특허? 네, 뭐 네. 특허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좀 얘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허 쪽이라고 하면 이제 뭐 유전자 가위 쪽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예. 혹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있어서도 특허 얘기가 워낙 이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DC 쪽에서도 특허가 있어야만 어찌됐든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좀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신기술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갖출 건 갖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빅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도 SC제형으로 바꾸는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완전 클래식한 그런 기술들은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좀 최신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다음에 나온 기술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ICT, 그러니까 AI랑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생각보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좀 글로벌리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예. 이게 뭐 데이터 싸움이긴 합니다만 예.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꽤나 요즘 진전을 많이 보이고 있고 AI 진단 쪽은 또 FDA 승인을 받은 이력도 꽤나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ICT 쪽은 조금 빨리 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 쪽, 뭐 예. CDMO 이쪽은 뭐 중요하잖아요. 워낙 예.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예, 예. 바이오 쪽에서도 이쪽은 확실히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하고 있다. 네. 지금 사실 그 AI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AI 자체만 보면 다른 네. 나라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좀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AI 자체는 엄청 뒤쳐져 있긴 하죠. 예, 예. 엄청 뒤쳐져 있긴 하지만 바이오 쪽은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AI랑은 조금 달라요. 어찌됐든 우리가 환자 데이터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예. 이 환자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정제를 하든지 혹은 이제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AI 진단에 있어서 특정 질환이나 특정 암종을 뽑아내는 데에 있어서의 기술은 나쁘지 않다. 특히나 암학회나 그런 데에서 데이터 발표를 하는 걸 보시면 예. 충분히 높은 정확도나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AI 진단 혹은 최근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 AI 신약 개발 플랫폼 쪽은 AI를 통해서 후보 물질을 발굴해내는 게 메인 프로젝트인데 해외 쪽도 대부분 다 이 기업들이 어찌됐든 적자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적자이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직 이 분야 자체가 새로 떠오르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에 이제 뭐 많이 뒤처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제 같이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조금 이제 데이터를 잘 정제할 수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하나둘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예.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AI와 또 접목시키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으니까 네. AI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